그렇죠. 아무래도 입냄새라고 하면 본인이 인지하는 것보다 남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입냄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화 얘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원장님 그 슈렉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슈렉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알고 계실 텐데요. 예. 보통 이제 초록 색깔 피부를 가지고 있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괴물이 특히 사는 곳이 어떠냐면 더러운 환경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냄새가 나는 징그러운 벌레 같은 거를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냄새가 더 많이 나는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근데 혹시 피오나 공주는 그러면 알고 계세요? 네. 예, 피오나 공주가 이 신부인 이 피오나 공주가 유일하게 이 슈렉의 입냄새를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아주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입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인상을 찌푸리긴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은 이 냄새를 또 향기롭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입냄새 부분은 연인에게서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연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입냄새가 구강적인 문제 외에도 이 몸에서 보내게 되는 적신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취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구강 건강 외에도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입냄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입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통칭해서 말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입냄새라고 하는 거는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입속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어떤 음식물 같은 거를 분해하면서 나오게 되는 특정한 항화물의 냄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인식을 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에 우리나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 구취 때문에 고민을 했거나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구취가 최근 들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취가 고민을 하고 했던 분들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 기원전 400년 전부터 히포크라테스가 약초로 구강청결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사용해서 구취를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근데 구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구취의 원인은 구강 내 원인과 그리고 구강 외의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구강 내의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강이라고 하면 입이라든지 치아 이런 혀라든지 모든 걸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치과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신에서 보내게 되는 건강 적신호로 다른 오장육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사님?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취라고 하는 거는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균들이 음식물을 부패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우선 항화물과 관련되는 부분에 음식물을 섭취했다라고 하면 이제 입냄새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혀 안쪽에 있는 부분에 서식하게 되는 박테리아가 이게 목이라든지 가래, 침 이런 것들을 삼키고 부패를 할 때 나는 냄새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치아나 잇몸에 있는 음식물이나 치태 같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냄새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도 이렇게 치즈 썩은 냄새 같은 거 또는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또 목이라든지 아니면 부비동 쪽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입냄새를 유발하는 부분이 생리적 구취와 그리고 병리적 구취로 나눌 수가 있긴 한데요. 이 생리적 구취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어느 때나 날 수가 있는 그런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복시라든지 아니면 아침 기상하고 나서 나게 되는 입냄새는 누구나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양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물이라든지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리적 구취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구강 내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비인후과라든지 한의원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병리적 구취로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구취에서
중에서도 저희가 객관적 구취와 주관적 구취로 나누게 되는데요. 객관적 구취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으셔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주관적 구취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실제로 입냄새가 객관적으로 전혀 나지가 않는데도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압박감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정신과적인 치료까지 권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일으키는 문제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대부분은 구취의 원인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지켜보면서 저희가 보게 될 건데요. 우선은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구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선 치과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입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냄새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이 박테리아라고 했는데요. 이 박테리아 중에서도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입냄새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안이 보통 저희가 정상적으로 침이 잘 있고 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정상 세균총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박테리아가 입냄새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외에도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세균들이 충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강건조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타액이라든지 이런 걸 처방해서 저희가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스트레스, 단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이제 구강건조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흡연이라든지 공복시 모두 다 이제 다 구강건조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치주염이 있거나 혀에 백태가 낀 경우 또는 틀니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불량한 이런 보철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치과적으로 아주 쉽게 저희가 이 보철물을 교체하거나 치료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아지는 증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생리 주기 때 냄새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치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적인 문제에서 보통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그리고 한의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 충농증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충농증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오래된 콧물이 코 안쪽으로 남아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박테리아가 서식을 하면서 이제 부패를 시키고 그러면은 아주 이제 썩은 냄새 같은 것들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충농증이 있다라고 하면 입을 계속 벌리게 되면서 이제 구강건조증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 콧물이 녹을 때 나타나는 부패된 냄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편도성이라든지 편도염이라든지 편도결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혀 뒤쪽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 부분에 있는 음식물이나 찌꺼기라든지 가래 같은 거를 부패시키면서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구취, 입냄새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치과 질환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치과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사님?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치과 질환이라고 하면 충치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충치 외에도 입냄새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치과라고 하면 치아 외에도 잇몸이라든지 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겼거나 하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치아 또는 혀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선 충치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입냄새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에서 피가 나거나 붓고 염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세균이 증식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냄새가 좀 심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피가 나고 붓고 충치가 있으면 양치질만 잘하면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입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세균 증식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치질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부분 쉽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치과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정기 검진을 하면서 치석 제거도 하게 되고 충치 검진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도 입냄새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흔한 음식들을 먹어도 구취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네. 흡연에 의해서도 구취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선은 먹는 음식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당연히 입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황화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음식물, 파라든지 무, 양파, 그리고 마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황화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입맛을 돋구기도 하고 식욕이 증진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구취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나서 반드시 양치질을 잘 해주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 외에 육류라든지 이런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양치질 좀 잘 해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나는 냄새조차도 없애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식사를 거른다든지 단식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냄새가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냄새는 양치질 후에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입냄새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거나 만약에 저희가 당뇨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리고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 케톤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세톤 향처럼 굉장히 단내가 나면서 입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음식을 좀 복용을 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과일 주스 같은 것만 마신다고 하더라도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해소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입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좀 오늘 방송 잘 눈여겨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뭐냐면요. 그 아침에 일어나고 했을 경우에 냄새는 분명히 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나게 되는 건데요. 이걸 생리적 구취라고 제가 부른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밥을 굶었을 때도 공복 시에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최근 들어서 입냄새가 계속적으로 난다라고 하면 혹시 침샘 분비에 문제가 없는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좀 건조하거나 하는 경우 또 여름 같은 경우에도 입이 좀 턱턱 막히면서 입냄새가 또 많이 늘어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많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고요. 보통 노화의 한 과정 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침샘 분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 타익선 침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입안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입안에 냄새를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구강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하신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루 종일 입냄새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침 기상 후에 나는 입냄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좀 마신다거나 양치질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코감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비인후과 치료라든지 반드시 진행하셔가지고 냄새를 없애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양치질을 함으로써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동요 중에 하나가 뭐 등분해가 떴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양치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닦자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처럼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거나 그리고 양치를 함으로써 냄새를 충분히 없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과 질환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냄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과 질환이 있을 때 뭐 단냄새가 입에서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쓴냄새가 난다든지 신냄새가 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뭐 오줌 냄새처럼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달걀 썩는 냄새 이런 것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당뇨병이라든지 이제 신장 안 좋거나 하는 경우가 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입까지 올라와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당뇨병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까이만 하더라도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 이제 그 빨리빨리 분해가 되면서 이제 장애로
그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아세톤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 케톤 성분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저희가 과일향이 나는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몸에서도 달콤한 냄새가 나게 되고 말씀을 하실 때도 약간 단내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신장이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 신장 질환인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암모니아 냄새라든지 생선 비린내 또는 이제 그 오줌 냄새 같은 게 좀 입에서 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속의 요소 농도가 올라감으로써 그리고 입에서도 실제로 이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아민 냄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간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민 부분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쓴 냄새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치즈 냄새처럼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 중에 편도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엔 치즈 냄새처럼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한테 입냄새가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는 치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비인후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셔야 될 수 있는데 이 이비인후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눈 밑에까지 해서 부비동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또 이비인후과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입안에서 나는 냄새가 그냥 치아에 있는 치태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혀입니다. 혀도 여러 부위로 나누게 되는데요. 혀의 앞부분에서 나는 경우가 아니라 혀의 뒤쪽 3분의 1 쪽의 혀 뿌리 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보통 이제 세균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외부 노출이 없고 입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대부분의 세균들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보이게 되는 게 바로 혀가 허옇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바로 설태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서 제가 나중에 양치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당연히 이제 이 부분도 혀 클리너라든지 혀 세정제를 이용해서 잘 제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긴 할 텐데 저희가 구취를 측정할 때 사실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원래는 말씀을 좀 하지 않고 측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말을 좀 많이 하고 이러고 나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인데 뭐 원장님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이미지에? 네, 뭐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이런 어떤 기계를 통한 구취 측정 말고 혼자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계도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눈으로 뭐 수치를 딱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입냄새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안 나는 건지 그리고 남들은 난다고 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실제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가 진단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의 냄새를 이제 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되어서 맡아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여튼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종이컵에다가 이제 그 자기의 날숨을 후 많이 불어가지고 이 냄새를 좀 바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시각이 아니라 남의 시각으로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자기의 손등에다가 침을 좀 묻혀가지고 이제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냄새를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에서 이제 냄새를 맡게 되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가 입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본인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나 연인이 가장 좋고요. 이게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도로 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제 냄새를 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류 중에 하나인 할리미터이고요. 이 할리미터라고 하는 장치는 어떤 장치이냐면 이제 원래는 훨씬 이거보다 장치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고 짧게 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원래 할리미터라고 하는 장비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덩치가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할리미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날숨이라든지 이런 들숨 또는 여러 가지 가스 중에서 황화물에 대한 입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그 휘발성 황화물만 측정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침을 받아가지고 세균을 배양해 보는 방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장치로 원장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 장치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주변 공기의 좀 수치를 좀 재게 되거든요. 원장님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저희가 먼저 수치를 누르게 되면 30초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주변에 오염된 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객관적인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30초 정도 주변 공기를 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5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원장님이 이제 숨을 크게 날숨을 내쉬면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날숨 위주로 측정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한번 측정을 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초 동안 재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재는 방법은 코를 재는 방법도 있고요. 코 숨을 재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놓고 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이제 말씀하실 때 나오는 냄새를 이제 보시게 되고요. 지금 예상한 대로 수치 자체가 이제 조금 높게 나오긴 했어요. 왜냐하면 100이라고 하는 수치가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제 원장님 지금 한 83 정도 나왔거든요. 이 80 정도라고 하면은 수치 자체가 이제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 이 환경 자체가 오늘 말씀도 많이 하셨고 구강 건조증이 유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이 보통은 저희가 1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최고 수치가 100이기 때문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9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수치가 0부터 100까지 쭉 나눴을 때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이 넘어가게 되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냄새가 좀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80이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제 가끔 특유의 입냄새가 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했다든지 하게 되면 이 수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말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저희가 다음번에도 이렇게 쟀을 때 80이 넘는다고 하시면 원장님 좀 치과적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잇몸의 문제가 구취를 유발하는 또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게 맞습니까? 네, 역시 아무래도 잇몸 질환이 가장 그 치과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은 잇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치아 세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치태라든지 치면 세균막이라고 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점액성 물질이고 무색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기도 하는데요. 이 치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음식물 찌꺼기와 그리고 그 세균 덩어리에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안에서 찐득찐득하게 남아있다가 이 부분에서 세균이 번식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입냄새가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이 부분이 사진 화면에서 보게 돼도 이게 티는 나지 않으면서 뭔가 잇몸에다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치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잇몸이 많이 붓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때 우선적으로는 양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치과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어느 정도 잇몸 염증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증세 중에 하나가 입에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붓고 그리고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런 증세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증세로 갔을 때는 이미 입냄새도 굉장히 심각하고 치아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단계에서 좀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상태에서는 치석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치를
양치질만 잘하시거나 이제 간단한 스케일링만으로도 저희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요. 2단계에서 지나가지고 지금 보신 것처럼 치석으로 되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이제 치아에 붙어 있는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양치질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 들려서 저희가 치석 제거 수리라고 하는 전문 술식으로 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치석을 제거하시고 나서 모습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직까지 발적이라든지 이제 부은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직후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 이후에는 굉장히 깨끗한 잇몸으로 바뀌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치석을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치석은 더 단단한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많은 치태가 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세균이 더 많이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치석이라고 하면 양치질을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게 되면 샤워와 목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워를 해서 어느 정도 양치질을 통해 가지고 치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묵어 있는 때인 치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좀 이렇게 좀 강한 걸로 이용해서 전문 기구를 이용해서만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치석 제거 자체가 만 2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반드시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도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치과에 들러서 입냄새도 예방하시고 그리고 잇몸 질환도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할 때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그리고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있어요. 보통은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진지발리스균이라고 해서 이 균 자체가 잇몸 질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치조골을 녹이게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무서운 세균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뮤탄스균이라고 해서 이 현기성 세균은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 세균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충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단단한 경조기직인 치아와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산성 물질이 합쳐져서 이 산성 물질이 치아를 녹이는 과정 자체가 충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세균이 어디서 증식을 하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치태입니다. 치태 속을 지금 저희가 현미경 같은 걸 들여다보게 됐을 때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치면 세균막이라고 불리는 치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제 잇몸병을 일으키게 되는 세균과 그리고 충치를 일으키게 되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 애초에 양치질 잘 하셔가지고 치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우선은 건강한 치아를 한번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서 보게 되면은 충치의 기전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의 구조는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하얀 색깔이 보이는 우리가 보통 치아가 새하얗다라고 불리게 되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뼈보다 단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의 경조주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서는 잘 깨지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산에 노출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취약하게 부식이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이제 충치가 일어나지는 않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상아질과 그리고 치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치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치아의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치료했다라고 하면 이 치수를 드러내거나 여기를 건드리는 수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잇몸 속에 숨어 있는 부분도 이제 시멘트질이라고 하거나 치주인대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충치의 단계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건강한 치아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충치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범랑질 부분을 침범하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보통 저희가 초기 충치라고 해서 크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까지는 특별한 뭐 변색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 긁어가지고 크게 나오는 부분도 없고요. 이때는 양치질 잘하시고 건강 관리만 잘하셔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2단계부터입니다. 2단계를 보시게 되면 우선 상아질까지 침범이 되게 되면서 구멍이 많이 커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구멍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3단계와 4단계가 있긴 하는데 제가 3단계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3단계부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까지 침범을 했고 그러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쪽에 빨간 색깔 물질
물주머니 같은 게 잡히게 되는데 이때 신경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치아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치아를 잘 살리기 힘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충치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이 구멍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충치가 심해지면 음식물이 그만큼 안쪽에서 이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음식물 부패한 냄새가 더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충치가 있게 되면은 박테리아나 세균 때문에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음식물 때문에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충치 치료를 잘 하셔가지고 입냄새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이제 좋겠죠. 하시고 나서 반대로 입냄새가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니까 괜히 입냄새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듣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충치로 인해서 이제 조기 탈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잇몸 질환이 아주 심해가지고 풍치로 진행이 돼서 치아가 빠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사고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했던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임플란트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0세까지 사용해야 되는 연구치가 나왔는데 그게 상실되거나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본인의 잇몸 환경이 좋아지거나 구강 습관이 좋아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여전히 잘못 씹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이제 하시면서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껴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입냄새가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는 양치질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치아랑은 다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모형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거든요. 우선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구조물처럼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입안에 있는 이렇게 뿌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이 3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위쪽에다가 상부 보철물 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뿌리 모양으로 생긴 임플란트 인공 치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앞니이든 어금니든 사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상부 보철물을 어금니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어금니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니를 올린다고 하면 앞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뿌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금니와 앞니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금니는 이제 원래 자연 치아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철물보다 살짝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아진 보철물 사이사이 부분에 이 틈새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치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한번 분리를 해보게 되면 머리가 있고 이 안쪽에 나사 구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연결이 돼서 뺐다 꼈다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잘 식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상부 쪽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은 언제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설 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바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만 잘 튼튼하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머리 부분은 언제든지 교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양치질이 잘 안 되고 보철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혹시 양치질은 잘못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보철물이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구조가 나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적인 양치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해서 잇몸이 자라오르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 부분에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양치질을 할 때 치간 칫솔을 잘 사용을 해주라든지 아니면 워터픽 같은 이제 특수 세정제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이런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주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만 잘 지킨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했다라고 해서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양치질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부터 양치질 하는 방법을 자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고 나서가 다 끝이 아니라
하고 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역시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스케일링 하실 때 임플란트도 체크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는 치아와는 다르게 신경이 없는 이제 인공 물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경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치과 방사선 사진도 촬영을 하시고 안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번에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임플란트를 했던 주변 부분에 잇몸이 서서히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 증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잇몸이 더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임플란트 보철물은 그 주변 부분의 잇몸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잘 되셨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앞니 부분 주변에 있는 잇몸들이 이제 쓱 올라가서 주변 사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긴 까만 색깔 삼각형 공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어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 삼각형 공간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치간 칫솔 잘 사용하셔가지고 양치질을 해주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조차도 불편하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부 부철밀 머리 부분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 블랙 트라이앵글이 하나도 없게 새로운 보철물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다시 꼼꼼하게 양치질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잇몸 자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임플란트 부분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래쪽 부분이 나사 구조였기 때문에 또 음식물이 많이 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아래 앞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많이 이제 녹아가지고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 인공치근까지 노출이 일어난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냐면 주변에 잇몸 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지금 두 번째 보신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 상부 보철물을 교체하시기 위해서 잇몸 이식을 하는 동안에 잠깐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딱딱한 잇몸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좌측에 있는 이미지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잇몸이 내려간 것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잇몸에서도 보면 탄탄한 잇몸이 있고요. 그리고 흐물흐물한 이제 볼처럼 이제 딱 부드러운 잇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도 보면 좀 부드러운 부분에서는 유독 또 여기 상처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강한 잇몸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입천장처럼 딱딱한 잇몸이 주변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에 노출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잇몸 이식을 통해 가지고 딱딱한 잇몸을 만들어 드려서 이제 탄탄하고 이런 건강한 잇몸을 해드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오늘은 뭐냐면 특별하게 또 입냄새 예방을 하기 위한 또는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을 위한 양치질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제가 양치질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최소한 이제 밥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양치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설명할 때는 뭐 하루에 3번 그리고 왜냐면 밥을 3번 정도 먹기 때문에 밥을 드시고 나서 3번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3분 이내에 그리고 3분간 양치질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양치질 방법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3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저는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은 이런 방법으로 양치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는 방법을 배우셔가지고 양치질 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우선 제가 양치질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이제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양치질을 잘하고 계신지는 몰랐는데 맨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치약과 칫솔을 당연히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게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외에는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비슷한 비율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종 칫솔 비율이 좀 높아져서 8%대로 올라갔고요. 혀 클리너도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외 기타적인 방법, 뭐 입을 헹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혀 클리너라고 하는 부분이 좀 오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강 청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선적으로는 입냄새 예방을 위해서는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잘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보통 치아라고 하게 되면 앞니부터 그리고 송곳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그리고 이렇게 사랑니 이렇게까지 구분하게 되는데요. 양치질을 하실 때 제가 우선 큰 칫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치질 순서를 잘 정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 순서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왜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양치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금니 쪽부터 하겠다. 그리고 위쪽부터 하겠다. 아래쪽을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바깥쪽부터 하겠다. 안쪽은 나중에 하겠다. 이 순서를 정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양치질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는 보통은 양치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빼먹을 수 있는 어금니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칫솔을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빗질하듯이 옆으로 약간 진동을 주게 됩니다. 보통 양치를 옆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빗질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신데 잘 보시면 잇몸을 조금씩 안쪽으로 끼워 넣게 되면 칫솔이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치질 빗질하듯이 쓸어내리고 이제 하게 되고요. 보통 칫솔 하나에 치아가 2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겹치게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치과 의사들은 거의 10번 가까이 한 치아당 해주라고 하게 돼요. 10번 정도 쭉 하고 쭉 넘어와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이건 순서는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쓸어 올리듯이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끝내게 되면 뭐 오른쪽을 하신다든지 쭉 하셔서 그리고 안쪽을 하시고요. 똑같이 쓸어 올리듯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니 쪽을 하실 때는 잘 하실 텐데요. 이렇게 쓸어 올리는 쪽으로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앞니 안쪽을 하실 때 반드시 칫솔을 세우셔야만 정확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안쪽까지 양치질 꼼꼼하게 하시고요. 뭐 씹는 면 하실 때는 옆으로 양치질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맨 후방 치아에 있는 치아 부분을 칫솔을 잘 세워가지고 한 번 더 깔끔하게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중요한 이제 양치질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혀 전문 클리너라든지 세정제가 있긴 한데 세정기가 있긴 한데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나서 강하게 여러 번 물로 헹구고 나서 칫솔도 깨끗하게 닦고 나서요. 그리고 혀 뒤쪽 부분을 쓸어내립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혀를 닦을 때는 가능하면 그 치약을 좀 확실하게 헹궈내고 나서 깨끗한 상태로 닦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양치질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치약 성분 중에서 계면활성제 거품을 일으키게 되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거품을 일으키고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혀를 닦을 때만은 깨끗하게 입을 다 헹궈내고 그리고 칫솔도 물만으로 이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양치질 하시고 나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실입니다. 치실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한 45cm 정도 길이,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45cm 길이의 손가락에 충분히 감은 다음에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게 됩니다.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이 부분에 톱질하듯이 밀어놓고 나서 양쪽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통 저희가 치간이라고 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의 앞부분에도 있고요. 뒷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분을 양치를 한다고,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고, 치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앞쪽 부분도 한번 밀어주고요. 뒤쪽 부분도 한번 밀어주고 이제 앞으로 빼낸다든지 만약에 하기가 힘든 경우라고 하면 집어넣었다가 빼실 때는 안쪽이나 바깥쪽 한쪽으로 이렇게 쓱 잡아 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치실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당연히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간 칫솔인데요. 이 치간 칫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이즈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로 굉장히 작은 이제 뭐 아주 뭐 엑스트라 스몰부터 시작해서 라지까지 있거든요. 큰 사이즈까지 있는데 여기 본인 치아에 잘 들어가는 크기를 찾아서 이 사이 부분을 닦아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뒤쪽 부분과 앞쪽 부분 경계를 잘 찾아가지고 꼼꼼하게 다 닦아주시고요. 만약에 어금니 부분에 공간이 크다라고 하면 큰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앞쪽에 좀 틈이 좁거나 부분은 작은 치간 칫솔을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치간 칫솔을 조금 큰 걸 사용하셔가지고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